제 이름은 은조로기입니다. 케냐 마차코스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마을에는 포장도로가 없었습니다. 비가 오면 흙길이 진창으로 변해서 학교까지 가는데 평소보다 2배는 더 걸렸습니다. 신발이 지늘게 빠져 벗겨지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맨발로 나머지 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였고 어머니는 마을 시장에서 채소를 파셨습니다. 저는 6남매 중 넷째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나면 세상이 바뀐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어쩐지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자랐습니다. 마을에는 전기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녁이면 등유 램프 하나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숙제를 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램프의 그을음 냄새가 지금도 가끔 코끝에 스치는 것 같습니다. 형과 누나들은 저보다 먼저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저도 곧 같은 길을 걷게 될 거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제가 계속 학교에 다니길 바라셨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남은 돈을 조금씩 모아 제 공책과 연필값을 대주셨습니다. 저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밤에 숙제를 하다가 잠든 저를 아버지가 업어서 침대까지 옮겨주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불이 덮여 있었고 저는 그게 아버지의 손길이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저는 12살 때 처음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가봤습니다. 포장된 도로 위를 달리는 버스는 흙길 위를 걷던 저에게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버스 창문에 이마를 대고 지나가는 건물들을 하나하나 세어봤습니다. 20개쯤 세다가 숫자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런 길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나이로비에서 다니면서 저는 도시라는 것을 처음 제대로 봤습니다. 넓은 도로와 높은 건물들,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혼잡한 교통과 부족한 상하수도 시설. 저는 그 격차가 궁금했습니다. 왜 어떤 지역은 발전하고 어떤 지역은 제자리에 머무는지. 그 질문이 저를 도시공학으로 이끌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대학은 꿈도 못 꿀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도서관에 남아 시험 공부를 했고 다행히 장학금을 받아 조모 케냐타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첫날 저는 강의실에 놓인 컴퓨터를 보고 한참을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컴퓨터를 직접 만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익숙하게 자판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스스로가 한참 뒤처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들보다 2배로 노력했습니다.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남아서 도면 그리는 법을 익혔고 방학 때는 집에 내려가지 않고 실습 과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지방정부에서 도로 정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작은 프로젝트였지만 제가 그린 도면대로 도로가 깔리고 그 위로 처음 버스가 지나가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대학 시절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강의 중에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도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도시가 가난했던 시절의 기록을 봐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 성취인지 알 수 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흙길을 포장하는 게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말의 무게를 실감하게 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몇 년 뒤 저는 콘자 혁신도시개발청에 지원했습니다. 콘자시티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로비에서 몬바사로 향하는 길목. 남동쪽으로 60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3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원래 콜센터와 아웃소싱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목표가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실리콘 사바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최초의 통합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저는 그 청사진을 처음 봤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꿈꾸던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을 보던 날 저는 정장 대신 가진 옷 중 가장 깨끗한 셔츠를 다려 입고 갔습니다. 면접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왜 이 사업에 지원했습니까? 저는 어릴 적 흘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길이 나면 세상이 바뀐다고 하셨던 아버지의 말씀도 함께요. 면접관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사무실 벽에 걸린 콘자시티 조감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실제로 만드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청사진과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매일 도면을 그리고 계획서를 작성했지만 정작 스마트시티라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산은 항상 부족했고 행정 절차는 느렸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단어는 회의실에서만 오갔지. 현실에서는 여전히 신호등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출근길에 신호등이 꺼져 있는 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저는 스마트시티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수신호로 교통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과 제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 교통망 설계도가 같은 도시의 풍경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자주 섞인 농담이 돌았습니다. 우리가 짓는 건 스마트시티가 아니라 스마트시티에 대한 서류 처리라고요. 저도 그 농담에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씁쓸했습니다. 한 번은 해외 투자자들 앞에서 사업을 설명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준비한 발표 자료를 들고 나갔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한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직 대부분은 설계 단계였고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콘자시티의 골조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골조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저 골조 위에 진짜 건물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날은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가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도 결국 유행처럼 지나갈 계획일 뿐일까? 그러던 어느 날 청장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의 도시로 견학을 갈 팀을 꾸리고 있는데 저더러 합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콘자개발청은 몇 년 동안 한국의 무역진흥기관과 정책 자문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스마트 교통망 구축과 통합관제센터 사업을 위한 설계와 자문이 그 협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업의 실무를 맡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지도에서 찾기도 쉽지 않은 작은 나라가 우리에게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청장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보고 온 사람과 보고서로만 읽은 사람은 설계를 대하는 태도부터 다르다고요. 저는 그 말을 절반쯤만 믿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료 하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나라도 60여 년 전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곳이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거야 옛날 얘기고 지금은 자본과 기술이 충분한 나라니까 가능했겠지.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자원이 달랐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짐을 쌌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비슷한 견학을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온 컨설턴트들의 발표를 들은 적도 있고 중동의 신도시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읽은 적도 있었습니다. 매번 감탄은 했지만 늘 같은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저 나라들은 애초에 돈이 많으니까 가능했던 거라고. 저는 이번 출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짐을 싸는 저를 보며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뭘 배워올 거냐고. 저는 별 기대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마 사진이나 몇 장 찍어오겠지. 출국 전날 밤. 저는 짐을 싸며 콘자시티의 마스터 플랜을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도면 위에는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건물들과
아직 뚫리지 않은 도로들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선들을 손끝으로 따라가 봤습니다. 언젠가 이 선들이 실제로 세워지는 날을 상상하며 가방을 닫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휴대폰 신호가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살던 마차코스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자동화되어 있었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공항 하나 지을 돈이면 우리도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아직은 그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겨울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추운 공기를 처음 느껴봤습니다. 동료 하나가 웃으며 두꺼운 옷을 미리 챙겨오길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얇은 재킷 하나만 챙겨온 걸 후회하며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정류장 전광판은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끊임없이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이 낯선 도시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씩 호기심으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세종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도로에 파인 곳 하나 없었고 차선은 마치 자로 그은 것처럼 반듯했습니다. 신호체계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관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는 정확한 시간에 정류장에 도착했고 정류장의 전광판은 다음 버스가 몇 분 뒤에 오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도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제가 그려온 콘자시티의 야경 조감도와 겹쳐 보였습니다. 언젠가 저 불빛이 콘자에도 켜지길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세종시의 5일 생활권을 방문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연구원이 저를 자율주행 셔틀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서류로만 봤던 미래가 눈앞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견학팀에는 르완다에서 온 공무원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도 저처럼 셔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이 마주치자 약속이라도 한 듯 웃었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처음 든 생각은 감탄보다 의심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건 돈만 있으면 어디서든 살 수 있는 기술 아닌가. 우리도 예산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들여올 수 있을 거라고. 르완다에서 온 공무원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나라도 처음엔 이런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사왔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질문이 며칠 뒤 제 안에서 다른 답으로 바뀌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셔틀에 올라타자 문이 자동으로 닫혔고 차량은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도시의 모든 교통수단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버스와 자전거와 공유 차량이 앱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목적지만 입력하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이동수단을 자동으로 추천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다가 셔틀 안에 함께 탄 다른 승객들을 살펴봤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이 태연하게 이어폰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학생에게는 이 셔틀이 그저 평범한 등굣길일 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기적처럼 보이는 광경이, 저 학생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상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더 깊이 흔들었습니다. 저는 콘자시티의 스마트 교통망 사업 도면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제안했던 계획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운영 계획, 도로 감지 시스템, 스마트 주차 시스템, 수요에 따라 움직이는 교통 계획, 그리고 신호 제어 시스템. 하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보고서 안에만 존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 모든 것이 실제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부끄러워졌습니다. 같은 5가지 항목을 놓고 저는 늘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나열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그 항목들을 어떻게 되게 만들지부터 고민한 것 같았습니다. 같은 계획서인데 시작점이 달랐다는 걸. 저는 셔틀 안에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저는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처음 도입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연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비용도 컸지만 그보다 오래 걸린 건 여러 부처와 여러 회사의 시스템을 하나로 맞추는 조율이었다고 했습니다. 기술은 사올 수 있어도 그 기술들을 서로 대화하게 만드는 과정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셔틀이 신호 앞에서 부드럽게 멈춰 섰다가 다시 조용히 출발하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창에 비친 제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처음 탔을 때보다 한결 풀려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을 처음 계획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 모습을 상상하고 시작했던 겁니까? 연구원은 잠시 웃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실패하고 다시 고치는 과정을 수십 년 동안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고쳐 쓴 도시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콘자시티의 첫 마스터 플랜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첫 계획이 조금만 어긋나도 사업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끼곤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계속 고쳐 쓸 수 있는 여유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수첩 한쪽 구석에 짧게 적어뒀습니다. 나중에 이 문장이 콘자시티 회의에서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게 될 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셔틀이 다음 정류장에 가까워지자 속도를 서서히 줄였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연구원은 이 셔틀이 처음 도입됐을 때 주민들의 불안감을 없애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술을 만드는 건 못지않게 사람들이 그 기술을 믿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셔틀에서 내린 뒤 저는 도시 통합운영센터로 안내받았습니다. 벽면 전체가 커다란 화면으로 덮여 있었고 그 화면에는 도시 전역의 교통 상황과 에너지 사용량, 신호 체계와 방범 카메라, 그리고 재난 상황까지 하나의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희 청에서도 통합관제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과 함께 추진하던 사업이었지만 저는 그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야 그 그림이 눈앞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 화면을 몇 장이고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나중에 콘자시티의 동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진을 찍는 제 손이 살짝 떨리고 있다는 걸 저는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저녁에는 견학팀 전체가 담당 기관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식당에 둘러앉아 낯선 반찬들을 하나씩 맛봤습니다.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저를 보고 옆에 앉은 직원이 웃으며 물을 건네줬습니다. 식사 도중 저는 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일하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책임감이 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든 시스템이 잘못되면 당장 시민들의 하루가 불편해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콘자시티에서 우리는 종종 이 사업을 국가의 자랑거리로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자랑보다 매일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콘자시티는 어떤 도시가 되길 바라냐고.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흙길 때문에 신발을 잃어버리지 않는 도시요. 그는 그 대답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구체적이라서 좋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이 도시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설도 둘러봤습니다. 주민들이 앱에 혈압과 혈당을 기록하면 전문 상담사가 그 기록을 보고 정기적으로 맞춤 상담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차코스에 계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몇 해 전부터 혈압이 높아지셨지만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는 일이 쉽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기 때문입니다. 담당자에게 저는 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도시 밖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까? 담당자는 아직은 도시 안에서만 운영되고 있지만 점차 외곽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수첩에 조용히 메모를 남겼습니다. 언젠가 콘자시티에도 이런 시스템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어머니께 알려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담당자가 화면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문제를 감지하면 가장 가까운 대응팀에게 자동으로 연락이 간다고 했습니다. 사고나 화재가 나면 사람이 신고 전화를 걸기도 전에 이미 대응이 시작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콘자시티에서 있었던 작은 화재 사고를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신고하기까지 30분 가까이 걸렸던 일이었습니다. 그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오랫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당시 저는 대응이 늦어진 이유를 보고서에 몇 줄로 정리했을 뿐 그 30분 동안 현장에 있었을 사람들의 심정까지는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시스템을 보면서 저는 그 30분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이동하던 길에 저는 우연히 근처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내를 맡은 연구원이 통역을 도와줬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이 도시에서 사는 게 어떠신지.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여기가 논밭이었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먹을 것도 부족했던 시절을 지나 지금 이런 도시에서 손주들과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마차코스의 흘길을 걷던 시절과 할머니가 겪었을 그 시절이 그리 멀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부서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도시를 그저 돈이 많은 나라의 결과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는 돈이 아니라 시간과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헤어지기 전에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저는 케냐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한두 번 들어본 적 있는 나라라며 웃으셨지만 곧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어디서 왔든 준비하는 게 잘 됐음 한다고.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려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후에는 스마트팜 시설도 함께 둘러봤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와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었고 작물의 생육 상태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차코스에서 아버지가 매일 아침 하늘을 보며 비가 올지 안 올지를 가늠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날씨 하나에 한해 농사가 좌우되던 그 불안함을 이곳에서는 데이터로 미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도시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농촌 지역에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콘자시티뿐 아니라 제 고향 마을에도 언젠가 이런 기술이 닿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오후 늦게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견학했습니다. 태양광 설비와 스마트 계량기가 각 가정과 연결되어 있었고 주민들은 자신의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연구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콘자시티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계획은 있지만 아직 예산과 기술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도시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견학 일정이 하루씩 지날 때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 그날 본 것들을 수첩에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한 것들을 나열하는 수준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제 손으로 쓸 수 있는 질문들이 늘어갔습니다. 왜 가능했는가? 누가 그 결정을 내렸는가? 우리는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가? 견학 마지막 날. 저는 담당 공무원과 짧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첩에 적어뒀던 질문들 중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이런 도시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60여 년 전 이 나라는 지금의 케냐보다 가난했습니다. 전쟁으로 국토의 대부분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이런 도시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료가 출국 전에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반신반의했던 그 말이 이제는 눈앞에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생각. 그러니까 이건 그저 자본과 기술이 많아서 가능했던 일이라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요. 가난했던 나라가 이런 도시를 세울 수 있었다면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었습니다. 그 60여 년 동안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었습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다만 그때마다 다음 세대에게는 지금보다 나은 것을 물려주자는 생각으로 버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콘자시티가 완성되는 걸 제 눈으로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의 세대는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그 순간 처음으로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가방에서 콘자시티 마스터 플랜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나란히 펼쳐봤습니다. 같은 꿈을 꾸는 두 도시가 서로 다른 시간 위에 서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콘자로 돌아가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는 그 르완다 공무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도 저처럼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견학에서 각자 무엇을 가져갈지에 대해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행시간 내내 우리 둘 다 크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조차 어쩐지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케냐로 돌아온 뒤 저는 팀원들에게 견학에서 본 것들을 정리해서 보고했습니다. 특히 통합관제센터와 스마트 교통망 부분을 사진과 영상 자료까지 곁들여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예산도 없고 시간도 없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종에서 봤던 통합운영센터의 화면을 다시 보여주며 우리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정확히 어떤 지점이 연결되는지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청장님도 회의에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청장님은 저에게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보고 온 사람의 설명은 확실히 다르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서야 출국 전 들었던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예산 배정을 두고 몇 달 동안 회의가 반복됐고 설계를 두고 한국 측 자문단과 의견이 엇갈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 자체가 통째로 보류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상급 기관에서는 당장 급한 도로 정비에 예산을 먼저 써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논리를 이해하면서도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세종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정리해서 왜 이 사업이 지금 필요한지 정리한 자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밤을 꼬박 세워가며 콘자시티의 화재 사고 기록과 세종의 통합관제센터가 대응 시간을 얼마나 줄이는지를 나란히 비교한 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저는 그 자료를 다시 들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결국 사업은 처음 계획보다 규모는 줄었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날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세종에서 만났던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도시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라고 하셨던 그 말이요. 의견이 엇갈릴 때마다 저는 세종에서 만났던 연구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주고받은 이메일이 어느새 100통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통합관제센터의 최종 설계안이 확정됐고 도로 감지 시스템을 위한 장비 발주도 시작됐습니다. 설계안이 확정되던 날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다 퇴근하고 사무실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콘자시티 조감도를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몇 년 전 첫 출근하던 날 봤던 그 그림과 지금 제 손에 들린 설계도가 조금씩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업이 다시 시작됐다고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피로가 조금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아직 가로등이 듬성듬성한 거리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거리 위로 언젠가 촘촘히 늘어설 가로등과 그 아래를 지나갈 자율주행 셔틀을 상상해봤습니다. 아직은 상상일 뿐이었지만 더 이상 허황된 상상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던 날, 저는 현장에 나가 첫 삽을 뜨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직 완성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언젠가 세종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풍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는 저와 같은 나이대의 인부들도 많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거 다 지으면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저는 휴대폰을 꺼내 세종에서 찍어온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정말 이런 게 여기에도 생기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요. 그가 씩 웃으며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도록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착공식이 끝난 뒤 저는 그 르완다 공무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콘자시티에서 드디어 착공을 했다고 알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자기 나라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다시 읽었습니다. 공사 현장을 떠나기 전 저는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직은 흙먼지와 철근뿐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풍경 위에 세종에서 봤던 자율주행 셔틀과 통합운영센터의 화면을 겹쳐서 그려봤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콘자시티 홈페이지에 공사 진행 상황을 알리는 짧은 소식을 올리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저는 그 글의 첫 문장을 쓰는데 유독 오래 걸렸습니다. 몇 번을 고쳐 쓰다가 결국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습니다. 완공까지는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릴 것입니다. 저는 그 사이에 또 다른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것을 압니다. 예산은 여전히 부족할 것이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예전과 다르게 그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그 문제들이 우리가 영원히 넘지 못할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그저 시간이 필요한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그날 봤던 자율주행 셔틀을 떠올립니다. 운전석에 아무도 없이 조용히 움직이던 그 차량과 그 안에서 태연하게 이어폰을 끼고 있던 학생의 모습을요. 그리고 벤치에서 만났던 할머니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났던 직원과 공사 현장에서 함께 웃었던 인부의 얼굴도 함께 떠올립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각자의 몫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 목들이 모여 지금의 도시를 만들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어렴풋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을 다시 떠올립니다. 길이 나면 세상이 바뀐다고. 저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길은 단순히 도로를 뜻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모든 것을 뜻한다는 것을요. 저는 요즘 후배 직원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는 이 점선들이 언젠가 진짜 길이 되어 사람들을 실어나를 것이라고. 그리고 그 길 위를 걷게 될 다음 세대는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조금은 덜 겪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 저는 딸을 데리고 공사 현장 앞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딸은 아직 어려서 이게 뭘 짓는 건지 잘 모릅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여기서 버스를 타면 버스가 몇 분 뒤에 오는지 미리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딸은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무심한 반응이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언젠가 제 딸에게는 이런 시스템이
기적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상이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세종에서 셔틀 안에 이어폰을 끼고 앉아있던 그 학생처럼요. 가끔은 이 모든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와 함께 일을 시작했던 동료 몇몇은 더 빠르게 성과가 보이는 다른 일로 옮겨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밤이면 저는 수첩을 꺼내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를 다시 읽습니다. 그 기록들을 읽고 나면 조금 더 버텨볼 힘이 생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려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아프리카의 한 도시계획가가 겪은 작은 출장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흘길을 걷던 아이가 언젠가 그 길 위로 버스가 다니는 걸 본 순간부터 시작된 아주 긴 이야기의 한 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도시가 처음부터 그 모습이 아니었던 것처럼 콘자시티도 지금의 모습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매일 아침 다시 도면을 펼칠 이유를 찾습니다. 언젠가 콘자시티를 방문한 누군가가 이곳에서 미래를 봤다고 말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처럼 자기 나라로 돌아가 작은 시작을 만들어내길 바랍니다.